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동양의 문자가 우리 프랑스의 문맹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소르본 대학 강당에 울려 퍼진 마르셀 뒤발 교수의 비웃음에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날의 굴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바로 그 마르셀 교수가 유네스코 단상에서 외쳤습니다. 프랑스 교육부 긴급 발표. 우리는 당장 한글을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 프랑스가 한글을 차지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프랑스 최고지성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베네딕트, 파리 르몽드의 수석 기자입니다. 평생을 객관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저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변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는 세계 최고의 지성 국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루브르와 에펠탑이 상징하는 예술과 혁신의 나라, 사르트르와 카미를 배출한 철학의 본고장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교육 선진국에서조차 성인 문맹률이 무려 7%나 됩니다. 이는 약 400만 명의 프랑스인들이 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원인은 바로 프랑스어의 복잡한 철자법과 불규칙한 발음 체계에 있었습니다. 같은 발음이라도 철자가 다르고 쓰는 방법과 읽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같은 발음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복잡한 규칙들이 많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죠. 저는 어릴 적부터 읽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문장을 이해하는 데 남들보다 2배의 시간이 걸렸고 어린 시절 부모님은 제게 난독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종종 선생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책을 읽어야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유창하게 읽어내려갈 때 저는 단어마다 더듬거렸습니다. 그때의 굴욕과 좌절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문자가 사람의 삶을 바꾸기도 할까?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르몽드 편집실에서 일상적인 편집회의가 열렸습니다. 편집장 피에르가 보고서 하나를 책상 위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베네딕트, 이거 봤나? 한국의 문맹률이 0%에 가깝다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취재해보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분명 통계적 오류일 거라 생각했죠. 어떻게 한국가의 문맹률이 0%에 가까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발견들이 이어졌습니다. 유네스코 자료를 분석해보니 한국의 문맹률은 정말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60년 전만 해도 문맹률이 78%에 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소르본 대학에서 만난 두 교수의 상반된 의견은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언어학과장 뒤발 교수는 사무실 깊숙이 앉아 코를 실룩거리며 말했습니다. 동양의 원시적 문자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소? 그건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요.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교육 시스템 때문일 테죠.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언어학 교수 엘리즈 모네는 밝은 미소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예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언어학적 혁명이었어요. 그녀의 눈은 빛났고 손짓은 활기찼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설계한 문자 시스템이 현대 언어학의 원리를 이미 담고 있었다니 놀랍지 않나요? 모네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한글은 15세기 세종대왕이 모든 계층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한 문자였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철학적 원리에 기반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습니다. 이런 과학적 원리 덕분에 한국의 문맹률이 거의 0%에 가깝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설명이 놀라웠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이 남았습니다. 정말 문자 하나가 그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때 모네 교수가 보여준 자료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미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리 18구역의 청소년 센터, 마르세유의 문화원, 릴의 대학가,
이 모든 곳에서 14살에서 17살 정도의 소녀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클래스가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한국 어학 연수까지 가는 경우도 많았죠. 2년간 일본어를 배워도 한자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글은 단 2시간 만에 기본 구조를 모두 이해했어요. 16세 소녀 클로에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이 모든 정보가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한글이 정말 문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파리 외곽 생드니의 허름한 문맹자 교육센터. 진정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문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일까요?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에 흐릿한 형광등 불빛이 드리워진 이곳은 프랑스의 화려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죠. 낡은 의자가 놓인 교실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민자들로 40년 이상 글을 읽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이 센터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펜을 꽉 쥐고 있는 70세 알제리 이민자 파티마의 모습이었어요. 흰 히잡을 쓴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려고 했습니다. 모네 교수가 한글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동안 파티마의 눈은 초롱초롱 빛났고 불과 30분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파티마. 그녀가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그것은 분명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파티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년간 약병에 쓰인 설명서도 읽지 못했죠. 아들에게 편지를 받아도 남에게 부탁해 읽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내 이름을 쓸 수 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여전히 펜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을 바꾸는 순간임을 깨달았어요. 문자의 힘,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의 의미가 이토록 클 수 있다는 사실에 압도되었습니다. 2달 후 같은 교실을 다시 찾았을 때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죠. 파티마는 프랑스어로 된 어린이 동화책 작은 왕자를 읽고 있었습니다. 문장마다 더듬거리긴 했지만 40년간 약병의 설명서조차 읽지 못했던 그녀가 이제는 손자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한글을 배우면서 이해했어요. 문자란 소리를 기호로 표현한 것이라는 걸요. 파티마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글은 소리가 어떻게 글자가 되는지 직접 보여주었어요. 그러니 프랑스어 알파벳도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모네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센터의 통계를 보니 한글 학습을 통한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 30명 중 27명이 3개월 안에 기초적인 프랑스어 읽기 능력을 갖추게 되었죠. 이는 기존의 문해력 교육 방식보다 약 2.5배 빠른 속도였습니다. 센터장 피에르 디보아와의 인터뷰에서 피에르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고 고백했어요. 처음 모네 교수가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을 때 솔직히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어도 못 읽는 사람들에게 왜 아시아 문자를 가르치냐고요. 피에르의 표정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프랑스 각지의 문해력 교육센터에서 모네 교수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날코 동양학 대학교의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 내 한국어 수강생 숫자는 2023년에 무려 49%나 증가했습니다. 한국어가 중국어나 일본어와 달리 습득이 쉽다는 점이 주요 이유였어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한국어 열풍은 계속되었죠. 파리 16구의 한 카페에서 취재한 16세 소녀 클로에는 K-팝에 빠져 한국어를 독학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BTS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글은 정말 쉬웠어요. 2년간 일본어를 배워도 한자 때문에 너무 어려웠는데 한글은 단 2시간 만에 기본 구조를 모두 이해했죠. 클로에의 눈은 반짝였고 손에는 한글로 가득한 필기장이 들려 있었어요. 모든 취재 내용을 종합하며 르몽드에 연재할 특집 기사의 주제가 명확해졌습니다. 한글 프랑스 문맥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 이라는 제목으로 모네 교수의 연구가 프랑스 문맥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기사를 작성하기 전 다양한 관점을 담기 위해 학계의 권위자인 소르본 대학의 언어학과장 듀발 교수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소르본 대학은 16세기부터 이어져 온 석조 건물로 프랑스 학문의 전통이 서린 곳입니다. 듀발 교수의 사무실은 그런 역사가 느껴지는 고풍스러운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몰리에르와 위고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두꺼운 언어학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햇빛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오래된 책들 위에 황금빛으로 물들었죠. 동양의 원시적 문자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소? 듀발 교수는 코를 실룩거리며 말했습니다. 듀발 교수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프랑스어는 몰리에르와 위고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문화 강국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외국의 문자를 들여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자고요? 르몽드 특파원이라는 제 신분에도 불구하고 듀발 교수의 날카로운 시선과 반박은 인터뷰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저는 파티마의 사례와 생드니 교육센터의 통계를 언급했지만 듀발 교수는 몇몇 우연한 사례를 가지고 전체를 일반화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모네 교수와 마주쳤죠. 모네 교수는 다음 주 소르본 대학 강당에서 열릴 한글 연구 발표회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듀발 교수의 반응이 어땠나요? 모네 교수가 물었고 저는 듀발 교수의 회의적인 태도를 전했어요. 모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하지만 증거와 결과가 말해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소르본 대학 강당은 200여 명의 청중으로 가득 찼어요. 높은 천장과 고풍스러운 장식들은 이곳의 역사적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앞줄에는 프랑스 교육계의 유명 인사들과 함께 듀발 교수도 자리하고 있었죠. 모네 교수는 차분하게 연단에 올라 한글의 역사, 과학적 원리, 그리고 생드니 교육센터에서의 사례들을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듀발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몇몇 우연한 사례를 가지고 전체를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듀발 교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네 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교수님께서 직접 10명의 문맹자를 선정해 주십시오. 제가 한글을 가르쳐 보겠습니다. 모네 교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강당은 순간 조용해졌고 저는 이 도전적인 제안이 큰 뉴스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듀발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좋소. 도전을 받아들이겠소라고 답했어요. 듀발 교수에게는 확실한 실패로 여겨졌을 테니까요. 르몽드의 수석 기자로서 저는 이 실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밀착 취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파리 외곽 생드니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작된 실험은 제 연재 기사의 중심이 되었죠. 듀발 교수가 선정한 10명의 문맹자들은 모두 40년 이상 글을 읽지 못한 이민자들이었어요. 첫날 60대 모로코 출신 하산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어도 못 읽는데 이상한 글자를 배워서 뭐 하나요? 하산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의구심이 가득했죠. 놀랍게도 단 30분 만에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카메라에 담으며 이 실험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주 후 모든 참가자들이 한글로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자 듀발 교수의 표정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4주 차에 하산이 이건 프랑스어와 같은 소리네요. 라고 외칠 때 듀발 교수의 눈에서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8주가 지난 후 10명 모두 프랑스어로 된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한글이라는 교량을 통해 문자 체계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듀발 교수의 얼굴에는 이제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이 실험 결과를 담은 저의 연재 기사 한글 프랑스 문맹 퇴치의 새로운 열쇠는 르몽드 일면을 장식했고 프랑스 교육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몇몇 교육기관에서는 즉시 한글 기반 문해력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소르본 대학에서의 실험 결과가 프랑스 전역에 알려지면서 교육부는 이 현상에 공식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르나르 클레망 교육부 연구부장이 저에게 연락해 왔어요. 베네딕트 씨, 당신의 연재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취재를 허가해 드릴 테니 함께 하시겠습니까? 기자로서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죠. 프랑스 교육부의 공식 연구를 독점 취재할 수 있다니 편집장 피에르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편집장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났어요. 교육부 연구팀은 파리 근교의 10개 학교에서 한글 기반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네 교수가 연구 자문으로 참여했고 놀랍게도 뒤발 교수도 연구위원회에 합류했어요. 이전의 적대적 태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 뒤발 교수는 학문적 호기심으로 가득 찬 듯했습니다. 파리 남부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첫날, 7세 아이들이 한글 자음과 모음을 배우며 즐겁게 소리내고 있었어요. 교실은 햇살이 가득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활기찼습니다. 담당 교사 마리 뒤퐁은 놀라운 성과를 보고했죠. 아이들이 정말 빠르게 배워요. 한글로 기본 개념을 익힌 후 프랑스어 알파벳으로 전환했더니 학습 속도가 기존 방식보다 3배나 빨라졌어요. 특히 읽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변화가 놀라워요. 마리의 얼굴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연구팀은 MRI를 이용한 뇌 활성화 연구도 병행했어요. 파리 신경과학연구소의 장 마르탱 박사는 흰 가운을 입고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한글을 처음 접한 피험자들의 베르니케 영역이라 불리는 언어 이해 부분이 매우 활발하게 활성화됩니다. 이는 다른 문자를 배울 때보다 약 40% 높은 수치입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붉은색으로 활성화된 뇌 영역이 선명하게 보였죠. 이런 과학적 증거들이 쌓이면서 프랑스 교육부의 중간평가 결과도 발표되었어요. 한글 원리를 적용한 10개 시범 학교의 읽기 능력 향상 속도는 기존 학교보다 평균 62% 빨랐습니다. 이 결과는 수치로만 보아도 놀라웠죠. 교육부 연구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를 정리한 제 기사는 르몽드 전체 지면 4페이지를 차지했고 이 내용은 다른 유럽 언론에도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스페인의 엘파이스, 이탈리아의 라 레푸블리카, 그리고 영국의 가디언까지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문해력 향상 효과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원리가 정말 프랑스어와 같은 다른 언어의 문해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모네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11로 대응됩니다. 또한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기 때문에 처음 보는 글자라도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모네 교수는 화이트보드에 한글과 알파벳을 나란히 적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교육 현장에서는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프랑스어 교재가 개발되기 시작했고 일선 교사들을 위한 특별 연수 프로그램도 마련되었어요. 프랑스 교육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전통과 새로운 혁신이 만나는 현장을 취재하며 역사적인 변화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책임감을 느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교육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고 문화부는 언어적 정체성 보존을 이유로 우려를 표명했어요.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정치적 이슈로 삼기도 했습니다. 변화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죠. 이 모든 변화의 근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는 르몽드의 특파원 자격으로 한국 방문 취재를 제안했어요. 편집장은 즉시 승인했고 이렇게 저는 한글의 고향, 그 기원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한글로 가득한 표지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 문자가 현대 한국 사회의 모든 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곳곳에 놓인 디지털 안내판에는 한글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는 서울 세종대로에 있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시작됐어요. 박물관은 현대적인 건축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글 창제에 관한 놀라운 역사를 접했죠. 1443년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중국 한자는 귀족층만 배울 수 있었고 대다수 백성들은 문맹 상태였어요. 한글박물관 김지원 관장이 직접 안내를 맡아주었습니다.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 설계됐고 그 창제 원리를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어요. 김 관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념인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은 글자가 없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한 위대한 발명이었던 것이죠. 박물관 내부는 한글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물로 가득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죠. 이런 체계적인 설명서를 갖춘 문자는 세계 역사상 한글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찾아 최진우 교수를 만났어요. 최 교수의 연구실은 언어학 서적과 세계 각국의 문자 표본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통을 위한 도구를 넘어 과학적 발명품입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이를 상징하는 철학적 원리에 기반했죠. 최 교수는 컴퓨터로 각 문자의 구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글이 다른 언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최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는 세계 거의 모든 언어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말은 있지만 고유 문자가 없는 인도네시아 원주민 찌아찌아족은 2009년부터 한글을 배워 부족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있고 볼리비아의 아이마라 인디언 부족들에게도 한글이 보급되었어요. 이런 체계적 설계 덕분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현대 한국의 문맹률 0%를 달성하게 되었어요. 1446년 세종대왕의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취재 마지막 날엔 경기도 파주의 세종문화재단을 방문했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도시 파주로 가는 길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죠. 교실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한글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중 프랑스에서 온 유학생 소피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프랑스에서 10년간 읽기 장애로 고통받았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한글을 배운 후 프랑스어 읽기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소피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문자 체계 자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것이 프랑스어 읽기로도 전이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전 세계 문맹 퇴치를 위한 과학적 도구였어요. 그리고 프랑스가 이 혁명의 현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이 취재가 단순한 기사를 넘어 교육혁명의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 취재를 마친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구글 본사에서 한글의 AI 적용 가능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르몽드의 한글 연재 기사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한글이 과학적 구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슈아 벤지오 연구소장은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AI에 적용한 결과 언어 이해 능력이 500% 향상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종 알고리즘이라 불리는 새로운 AI 모델은 한글의 자음이 발음 기관을 본뜬 원리에서 착안했다고 해요. 한글 원리를 응용한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도 보았습니다. 연구를 이끈 마이클 김 박사는 한글의 원리가 뇌의 언어 중추를 자극하는 방식이 지금까지 알던 어떤 치료법보다 효과적입니다. 이건 의학적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라고 말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글이 가져온 변화는 문맹률 감소를 넘어 인류의 지식 접근성, 교육의 민주화, 그리고 첨단 기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파티마가 처음 자신의 이름을 썼던 그 순간부터 이 취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오던 중 유네스코 교육 담당 사무차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세계 문맹 퇴치의 새로운 접근법 컨퍼런스에서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큰 영광이었습니다. 일주일간 발표 준비를 위해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밤을 지새웠죠. 르몽드는 특별 취재팀까지 꾸려 제 발표를 지원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 강당은 세계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로 가득 찼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21세기 세계 교육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 첫마디의 강당은 숨을 죽였죠. 한때 냉소적이었던 청중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취재 여정을 설명하며 프랑스의 성과를 보고했어요. 문맹률이 7%에서 3.2%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 2년 만의 변화입니다. 객석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죠. 뇌 연구 결과와 세계 각국의 사례를 설명하자 강당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당신의 취재가 세계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꿈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오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600년 전 한 위대한 왕의 지혜가 이제 전 세계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뒤발 교수는 놀라운 변신을 이뤘어요. 한때 한글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던 뒤발 교수가 파리 소르본 대학에 세종언어학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뒤발 교수는 자신의 과거 편견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책 나는 왜 틀렸는가 언어학자의 고백을 출판했고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파티마의 변화도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파티마는 전국을 다니며 문맹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파티마의 이야기는 TV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고 프랑스 전역에 방영되었죠. 파티마가 처음 자신의 이름을 썼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글 기반 교육은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와 남미,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놀라운 성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고유 문자가 없던 소수 언어 사용자들에게 한글은 자신들의 언어를 처음으로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죠. 베닌의 한마을에서는 주민들이 한글로 자신들의 구전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페루의 케추아어 사용자들은 한글을 이용해 교육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전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일어났어요. 주요 기술 기업들이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AI 언어 모델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 알고리즘이라 불리는 이 새로운 접근법은 AI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혁명적으로 향상시켰죠. 이 기술은 자연어 처리, 번역 시스템, 심지어 로봇의 인간 언어 이해까지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 대통령궁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한글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린 공로로 저와 모네 교수, 뒤발 교수, 그리고 파티마가 프랑스 최고 영예인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놓았어요. 매일 아침 그 초상화를 바라보며 600년 전 한 위대한 왕이 꿈꾸었던 세상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지식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죠.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프랑스의 문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교육과 기술, 의학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은 이제 인류 공동의 보물이 되어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21세기에 전 세계 교육을 바꾸고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한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또는 다른 언어를 배우며 느꼈던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